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요. 바닷바람에 고급 콜롬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화려함을 즐기러 간 게 아니었죠. 임무 중이었거든요. 임페리얼 리조트의 경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감시하며 VIP 손님들 주변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모임은 보통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태국 재계 최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서 대연회장은 반짝였어요. 크리스털 잔, 실크드레스, 광이 번쩍이는 구두까지 모든 게 화려하게 빛났어요.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속할 자리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익숙했어요. 가장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세계를 지켜보는 일이요. 연회장 한가운데에서는 최고급 샴페인이 흘러넘쳤고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모두가 아는 치라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죠. 회장은 엘리트 그 자체였어요. 오만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회장의 존재는 불나방처럼 권력자들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문 근처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 쉽게 들어왔어요. 치라 회장의 웃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남을 깔보는 듯한 웃음이었죠. 회장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거품을 살살 흔들며 말했어요. 마치 그 거품 속에 자신이 좌우할 수 있는 미래가 담긴 것처럼 보였어요. 우린 한국 투자 따윈 필요 없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회장은 말을 이어갔어요. 태국의 부는 깊고 넓어. 한국 자본이 빠지면 어때? 일본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공손하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력자의 환심을 사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웃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난 차니아였죠. 방콕 출신의 젊은 금융 분석가였어요. 아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늘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날 밤 아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워 보였지만 아나는 뭔가 불길한 걸 감지한 듯했죠. 치라 회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난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조용히 자본을 빼가고 있습니다. 통신과 건설 부문에서 자본이 빠지기 시작하면 치라 회장은 아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짜증난 듯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난. 회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체할 사람들은 항상 있어. 쓸데없는 불안감으로는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아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에 습한 공기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아난의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웃음소리가 터지고 잔이 부딪히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흥겨워했죠. 저는 시선을 돌리고 다시 연회장을 살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치 조용한 해변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죠. 느리고 피할 수 없으며 멈출 수 없는. 그들은 그 폭풍이 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자신들의 부와 권력에 취해 있을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정말로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는 걸까요? 돈과 권력이 모든 폭풍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는 동안 저는 문 옆에 서 있었어요. 반짝이는 황금과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요. 하지만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도 결국 그 세계의 일부라는 걸요. 그들의 탑이 무너지면 땅이 흔들릴 거고 그 충격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미칠 거라는 걸요. 아난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아난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미 폭풍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누구도 아직 아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은 계속 흘러갔어요. 더 많은 건배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묘한 한기를 느꼈어요.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뭔가가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그들의 탑이 무너질 때 모두가 그 여파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거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사소한 징조들이었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신호들. 한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다는 뉴스가 보였지만 당시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어요.
방콕의 야망을 상징하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씩 버려졌고 철골 구조물만 남아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거대한 뼈대처럼 보였어요. 밤낮으로 북적이던 건설 현장은 순식간에 침묵 속에 잠겼고 수많은 인력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혼란은 처음엔 조용히 도시의 일상 속에 흘러가는 소문처럼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뉴스 방송마다 사태를 설명하려 애썼고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공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와 가족들 태국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어요. 며칠 만에 저축은 바닥났고 태국 사람들은 다음 달을 버티기 위해 가진 것들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엘리트들은 여전히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태국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들의 장담은 공허한 주문에 불과했어요. 화려한 버블 속에서 태국인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동안 방콕의 거리에서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통신 부문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인터넷이 불안정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단절된 상태에 빠졌죠. 주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꺼지면서 이미 혼잡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고함을 쳤어요. 대기업부터 작은 상점까지 서비스 마비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입었고 SNS는 이제 위로의 공간이 아닌 전쟁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정부와 떠난 기업들, 심지어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죠. 온라인의 혼란은 현실 세계의 혼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세상으로요. 공항에서 일하던 중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두 승객이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중국과 일본 투자자들마저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었어요. 치라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믿었던 대체 투자자들의 존재는 결국 환상에 불과했던 거죠. 단 몇 주 전만 해도 절대적인 권력처럼 보였던 그들의 자신감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난 차니아를 떠올렸어요. 아난은 분명 경고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아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만약 회장이 아난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그 결과는 건물의 토대에 생긴 균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끈적끈적한 열기가 몸에 달라붙던 어느 습한 저녁에 찾아왔어요. VIP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사의 전화를 받았죠. 치라 회장님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야. 무사히 출국하실 수 있게 신경 써. 치라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제가 임페리얼 리조트에서 봤던 그 당당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백하고 지친 얼굴에는 실패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몇 주 만에 회장은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오만과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저 무너진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회장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장과 함께 있던 조카 타와는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결정을 제고하자고 끊임없이 조언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타완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타완의 움직임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재난을 막으려 애썼지만 결국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사람의 불안감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삼촌, 타완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에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한국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치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 손잡이를 쥐고 있었어요. 회장에게서 느껴졌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만이 남아있었죠. 한국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회장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났어. 주변 공항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항공편이 지연되며 화가 난 승객들은 터미널에 발이 묶였고 직원 부족과 시스템 오류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어요. 그날의 공기는 불만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그 혼잡한 인파 속에서 치라 회장은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를 알아보는 이도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도 없었죠. 그가 어깨를 늘어뜨린 채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어요. 교만했던 한 사람의 몰락이었죠. 회장의 자존심은 그의 닻이었고 그 닻이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붕괴는 단순히 숫자나 투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제 친구들과 가족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의 희생양이 된다는 거였죠. 치라의 몰락은 경고였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오만의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죠.
그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진 그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태국의 위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어요. 안정의 마지막 기둥들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달도 되지 않아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 조용히 투자금을 회수했죠. 그 갑작스러운 철회는 마치 쓰나미처럼 태국을 덮쳤어요. 한때 튼튼해 보이던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누구도 그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태국 바트와는 하룻밤 만에 가치를 잃었고 그와 함께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쌀, 연료,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이 이제 사치품이 되었고 공포는 불길처럼 도시 곳곳을 휩쓸었어요. 희망은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죠. 치라 회장의 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회장이 무적일 거라 여겨졌던 사업체들은 하나둘씩 무너졌죠. 회장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였던 코파니 그룹이 파산을 선언하며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시작됐어요.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은 인출을 중단하며 투자자들은 빚과 깨진 약속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한때 한국 투자를 하찮게 여기며 비웃던 치라는 이제 국가적 재앙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회장의 이름은 더 이상 권력과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오만의 대가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게 되었죠. 사람들은 분노하며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치라를 태국 몰락의 얼굴로 내세웠고 그의 충성스러웠던 동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무너질수록 사회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죠. 파업이 일어나고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으며 사람들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혼란의 중심에서 치라의 조카 타완이 새로운 목소리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거나 실수를 감추려 애쓰는 동안 타완은 정면으로 부딪혔죠. 타완은 엘리트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어요. 우린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실수를 했고 그걸 바로잡아야 해요. 이 나라를 재건하고 싶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타완의 말은 처음엔 저항에 부딪혔어요. 부유층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였고 그들은 무엇보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누구의 의지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파산하며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엘리트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죠. 부정을 계속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어요. 타완의 끈질긴 설득은 결국 회장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장 많은 것을 잃고 지킬 것이 없어진 사람들부터 타완을 따랐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균열이 더 커지자 다른 사람들도 타완의 길을 따르게 됐어요. 대중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제 타완은 그들이 붙잡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였어요. 한국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 앞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었고 인간관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부의 힘을 과대평가한 잘못을 고백하는 일이었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장은 고집만으로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어요.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생애 처음으로 엘리트들은 피하고만 싶었던 겸손과 마주해야 했어요. 그 어떤 권력이나 돈도 회장들이 저지른 오만의 대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했죠. 타완은 그 모든 과정을 굳건히 지켜내며 혼란 속에서도 희망과 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어요. 삼촌과 동료들이 남긴 잔해 속에서 길을 찾는 타완의 모습을 보며 저도 묘한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권력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말이에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피해는 깊었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타완의 지도 아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 기회는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겸손으로 다듬어진 것이었죠. 만약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트들은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사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했지만 다른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정직과 협력을 선택했어요. 이 경험은 그들뿐 아니라 태국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줄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제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태국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세울 기회를 얻었어요. 이전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요. 회복의 길은 길고 느렸으며 곳곳에 좌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타완은 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섰죠. 타완의 목표는 단순히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신뢰를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룰 수 없는 신뢰 말이죠. 타완은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펼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에 온 힘을 쏟았어요. 한국이 다시 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제안했죠.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대가가 따랐어요. 태국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했죠.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태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정부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직업훈련과 재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조치는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의미 있는 회복의 신호였어요. 타완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태국의 재건은 단순히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은 겸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의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처음에는 진전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작은 프로젝트부터 다시 시작했죠. 통신망 복구나 기반시설 개선과 같은 필수적인 작업들로요. 한때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던 화려한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은 이제 부질없는 자만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대신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들은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도로 수리, 공공서비스 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고 곳곳에 장애물이 많았어요. 여전히 옛 습관에 매달려 변화에 저항하는 엘리트들도 있었죠. 그러나 공공의 압박과 텅 빈 국고의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협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쓰디쓴 교훈이 따랐고 태국은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우방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성장하는 법을요. 공항에서 일하면서 저는 변화의 흐름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사람들의 오가는 움직임은 이 시대의 불확실함을 그대로 반영했죠.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천천히 다시 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자자였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돌아온 노동자들이었죠. 공기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밤이 끝나고 첫빛이 비추는 새벽 같은 조용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어느 날 도착 게이트 근처에 서 있다가 한국인 사업가 2명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들은 태국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위험과 보상을 저울질하는 모습이었어요. 노력은 하고 있네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마치 그들의 노력 자체가 결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저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변화란 거창한 개혁이나 극적인 제스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 불확실한 길에서도 한 걸음씩 내딛는 인내에서 오는 것이었죠. 치라의 몰락은 빠르고 가혹했어요. 한때 태국 엘리트의 얼굴이었던 회장은 이제 세상이 자신 없이도 돌아간다는 현실 속에서 방황했어요. 회장은 대중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냈죠. 마치 세상이 회장이 저지른 잘못을 잊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회복과 속죄는 치라 같은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단순한 사과나 공적인 제스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격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했죠. 치라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가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반면 타완은 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실패에서 배우고 겸손을 받아들이며 인내와 정직으로 재건을 시도하는 국가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타완이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타완을 지지했어요. 타완은 진정한 진전이 비록 느리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재건 과정은 고되고 지연과 의심의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며 희망은 조금씩 자라났어요. 전력 공급이 점차 안정되고 도로가 복구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죠. 화려한 업적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미래가 손에 닿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붕괴는 항상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만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태국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속였던 환상에서 벗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화장들은 이제 겸손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죠. 부뿐 아니라 인격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요. 그리고 어쩌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었고 과거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은 분명 존재했고 그 길 끝에 속죄가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고 또 다른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속죄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태국이 그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를 짊어진 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이야기 말이에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한국과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은 칠화가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까요? 아직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위협이 아닌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사연은 태국의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